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시간은 2000년 8월이었어요. 여기는 익산에 있는 약촌 오거리입니다. 택시 기사였던 유 씨는 범인에게 택시 안에서 흉기로 약 12군데를 찔렸고요. 결국 그는 폐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의 관할서인 익산경찰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였냐? 그는 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누군가 도주했다고 목격했다고 말한 최 씨였어요. 목격자예요? 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처음에 제가 이 사건에 누군가를 목격한 것 같습니다 라고 경찰에 갔었는데 결국 그가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거죠. 자,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요. 조사가 시작됩니다. 최 씨는 당시 나이가 15살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법상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15년이었어요. 만약에 그가 살해를 한 것이 맞다면요. 결국에는 그는 15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참작해서 5년형을 감형받아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습니다. 결국 최군이 최종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포기해요. 그러면서 최 씨는 교도소에 10년을 복역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출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실제 그가 출소한 이후의 사진이에요. 그가 출소를 해요. 10년을 다 채우고 나와서요. 그런데 출소하고 나서 2013년에 그는 법원에 사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범인을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의자가 됐어요. 그리고 범인으로 기소돼서 징역 15년. 근데 반성하는 자세가 있대요. 10년형을 감형받았어요. 모범수인가 보다 했는데 만기 출소에서는 재수사해달래요. 진실은 뭘까요? 최 씨는 유년 시절에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해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술을 좋아했고요. 술에 취하면 종종 폭력을 휘둘렀다고 해요. 결국 엄마는 집을 떠났고 당시 최 씨 나이는 5살이었고요. 최 씨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돈을 벌지 않았고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는 돌봐주시던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아버지는 다른 도시로 이사를 했지만 최 씨를 학교에 제대로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엄마가 다시 최 씨를 데려가요. 하지만 엄마 또한 식당에서 힘겹게 일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살인사건 당일 그는 익산의 한 다방에서 커피 배달을 돕는 오토바이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날도 일을 다 하고 다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때 경찰들이 막 저기 모여가지고 막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나이가 어리니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최 씨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다가갔죠. 근데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최 씨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최 씨가 근데 내가 여기 현장에서 두 남자가 뛰어가는 걸 본 것 같은데요? 라고 순진무구하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가 유력한 목격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몽타주를 작성하게 해요. 근데 경찰관님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이? 아니 네가 봤다며. 네가 범인 도망가는 거 봤다며. 아니 근데 제가 얼굴은 잘 모르겠는데 얼굴 그려봐. 얼굴 이렇게 생겼나? 이 압박의 분위기 속에 그는 결국 엉뚱한 얼굴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경찰이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사들이 그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게 돼요. 모텔로 데리고 가게 되죠. 새벽 2시였어요. 경찰은 최 씨를 속옷만 입힌 채 모텔 방 한가운데 앉히고 자백을 요구합니다. 야, 네가 죽였지? 네가 죽였지?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아니라고 말할수록 경찰들은 더욱더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최 씨는 그냥 맞고만 있고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무서웠고 압박감이 있었고 이 고통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최 씨는 결국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이 자필 진술서를 쓰게 됩니다. 택시 기사 아저씨가 저를 때려서 화가 나서 오토바이 밑에 있는 칼을 꺼내 택시기사 아저씨 어깨를 잡고 옆을 찔렀습니다. 라는 내용의 2장의 진술서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진술서를 사실 나중에서 다시 보게 되잖아요. 여기에 오류가 한 가지 발생했어요. 범인은요, 뒤에서 택시기사 유씨의 몸을 찔렀어요. 그런데 진술서에서는 옆에서 찔렀다고 한 거예요. 이건 분명한 오류가 있었어요. 그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와 진술이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었어요. 자,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서예요. 이게 최 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그 갖가지 물건들을 이제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다 여기에 상의, 하의, 반팔 티셔츠, 슬리퍼, 여러 부엌 칼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 그런데 여기에 감정 결과가 다 음성이에요. 피가 묻어 있는지 이거를 조사한 건데 다 음성 반응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의 몸에 그가 입고 있었던 옷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이건 되게 어마어마한 증거잖아요. 뭐야, 다 무시됐어. 경찰은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됐어요. 그래서 이 강압수사에 의해서 자백을 가지고 그를 살인범으로 몰았던 거죠. 그리고 경찰서에 돌아가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질문에 제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하면 때리고 경찰봉을 이용해서 발바닥도 맞고 대걸레 자루로 허벅지하고 등을 맞고 결국 최 씨는 허위 자백에 동의합니다. 1심 법원에서는 물론 최 씨도 반항했어요. 범행을 부인합니다. 나는 경찰한테 구타당해서 이렇게 자백하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법원은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행동은요, 최 씨가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졌고 당시 15살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인 15년형을 선고받게 만든 거죠. 최 씨는 바로 항소를 합니다. 항소 이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그런데 2심에 갈수록 이게 최 씨가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걸 제대로 돌봐줄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잘못 말을 했다가 일이 더 크게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 인정해. 그러면 형 좀 줄여줄게. 이 설득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법정에서 다시 네, 제가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건 반성으로 여겨졌고 그 대가로 그는 징역 10년으로 감형을 받게 된 거예요. 2000년 그해 전북지방경찰청은 이 살인사건을 수사한 익산경찰서 경찰 형사들에게 표창장까지 줬고요. 15살의 소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25살이 되어서야 세상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억울함을 이렇게 묻힐 순 없었어요. 정말 최 씨의 무죄가 밝혀질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2003년에 전북 군산경찰서가 제보를 받습니다.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진범 그거 최 씨 아니에요. 그 진범 따로 있어요. 하고 끊어버리는 내용이었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고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 제보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했죠. 그리고 다시 재수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용의자를 찾아내요. 또 다른 용의자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진은 지금 나중에 이제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최 씨의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3년 후에 찾게 된 용의자 김 씨예요. 그런데 김 씨가요, 순순히 네, 내가 진범이에요 라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그가 경찰서에 왔을 때 진술서를 썼어요. 그 진술서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릴게요. 살해 이유가 뭡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범행에 사용한 칼은 어디서 났어요? 당시 살던 집 창고에 있었어요. 새 칼이에요. 사건 당일 행적 말해봐요. 제가 택시기사 돈을 뺏으려고 했어요. 집에서 칼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갔고요. 약촌 오거리를 가자고 했어요. 택시 타서요. 목적지 도착하기 한 30m 전쯤인가? 세워달라고 했어요. 기본 요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저씨가 차 세우자마자 제가 뒤에서 목에 칼을 들이댔어요. 그리고 가진 돈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 덩치가 꽤 컸어요. 뭐야라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어요. 그래서 왼팔로 택시기사 왼쪽 어깨 잡고 그냥 칼로 찔렀어요. 저도 문 열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친구네 갔어요. 친구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아까 그 택시기사 죽일 때 썼던 칼은 친구네 집 매트리스 밑에 넣어뒀어요. 그렇게 친구 집에 며칠 더 머물다가 제 집에 갔고요. 그리고 전 도망갔어요. 뭐예요? 이거 너무 사건의 정황과 딱 들어맞잖아요. 너무나 딱 들어맞는 완벽한 진술이에요. 하지만 검찰에서,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서, 그래서 흉기 어딨어요? 흉기요? 가장 중요한 물증인 흉기 어딨냐고요? 흉기 없는데요. 없어졌는데요. 그 예전 몇 년 전 일인데요. 그럼 흉기 없는데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하면서 김 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계속 기각합니다. 결국 흉기는 찾지 못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김 씨는 석방돼요. 그런데 김 씨가 석방되자마자 주변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진술 당시에 좀 정신이 오락가락했어요. 심신미약인 것 같아요. 제가 허위로 진술했어요. 맞아요. 하고 주장해버린 거예요. 와엄마 이게 뭐야. 2015년 7월 태완이법이 개정되면서 2000년 8월 8일 이후 발생한 모든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00년 8월 10일이에요. 이틀 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간당간당했어요. 간신히 태완이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진범에 대한 재수사 그리고 공소 제기 요건을 충족하게 됐죠. 결국 이건 다시 재검토가 확정이 됩니다. 자, 최 씨의 항소가 이제 들어지게 된 거예요. 사건을 재수사하던 중에 결국 2016년 최 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는 8억 원의 보상금을 받아요. 근데 이미 15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교도소에서 청춘을 보내버렸잖아요. 과연 이 8억의 돈이 그에겐 어떤 의미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 씨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날, 같은 날 오후에 김 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김 씨는 긴급 체포가 되죠. 재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자백 당시에 썼던 아까 제가 요약드렸던 그 진술서를 검토해본 결과 그는 결국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7년 5월 25일 이번 해죠. 결국 김 씨에게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김 씨가 항소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쉽게 판결을 뒤엎을 순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 사건은요, 단 이틀의 차이였어요. 태완이법에 간신히 통과돼서 재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물론 경찰의 강압수사로 무고한 최 씨가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썩어야 했어요. 하지만 태완이법으로 결국 진짜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최 씨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억울하게 살해를 당한 택시기사 유 씨를 위해서라도 진범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태환이가 남긴 이 태환이법. 사실 지금까지 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고 있어요. 이건 억울하게 어린 나이에 삶을 다한 태환이가 어쩌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또 하나의 정의 구현이 아닐까 싶습니다.